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양적인 수량적인 계산법을 통해서 차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MCMA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모범답을 만들어내면 요걸 가지고 투자할 시기다, 매도해야 될 시기다, 요거를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 과연 주식시장에서도 응용이 가능한지, 그거를 퀀트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GPT에 대한 자료를 얼마 전에 썼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퀀트니까 퀀트에 대한 예시를 담아내서 GPT를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GPT와 같은 이제 범용성을 가진 언어 모델을 네.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네. 당연히 어떻게든 활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활용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 범용적인 이제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범용적인 이렇게 학습시킨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되게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답변을 사용해서 네.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네. 특정 주식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요약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유효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퀀트적인 접근이 이제 수학적인 접근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퀀트를 설명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드리냐면 퀀트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퀀트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어차피 미래 관측치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최소한의 과거의 검증을 하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금융에서는 백테스팅이라고 하죠. 백테스팅을 내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 기간의 데이터만 이제 활용을 해서 모델을 맞춰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기를 한번 예측해보자, 최소한의 검증을 해보자, 이런 접근법인데 네. 이런 접근법은 사실 GPT 자체가 뭐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생각해낸 전략을 예. 실제로 구현하는데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코드 같은 걸 구현해내고 근데 전략의 유효성 그 자체, 제가 전략에 사용하는 그 개념 자체가 조합 가능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 엄밀히 말하면 개념의 참거진 여부죠.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다양한 코드를 단순히 가져와서 네. 그럴듯하게 전략을 조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네. 이제 GPT가 내놓는 답변을 특히나 논리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그런 답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푸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GPT는 지금 범용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정말 복잡한 문제, 범용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면 당연히 아닌 거죠. 제가 이제 퀀트로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퀀트에 국한돼서 또 예시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겠죠. 예. 네. 백테스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저기서 제가 이제 자료에 넣은 건데 네. 상당히 간단한 전략이죠. 저기 제가 이제 크로스오버 스트래지라고 써놨는데 크로스오버 전략은 네. 저희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기술적 지표는 이제 주가의 그런 추세적인 그런 변동성 이런 것만 활용해서 저희가 네.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네. 크로스오버 전략을 간단히 한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장기 추세선이랑 단기 추세선을 설정을 하고 네. 장기 추세선을 이제 단기 추세선이 상향 돌파하면은 예. 매수하고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매수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런 걸 좀 흔히 쓰죠. 네. 이런 전략 아주 간단한 전략을 예를 들어 네. GPT만을 활용해서 구현해 보자. 왜냐하면 구글 대비 만약에 GPT가 강점이 있다면 그거는 커스터마이즈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전략을 단순히 질문만을 통해서 대화의 맥락을 기억함으로써 네. 원하는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를 테스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을 뭐 내가 원하는 전략, 크로스오버 전략을 내가 원하는 언어,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GPT가 좋은 점은 이제 코드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주석을 달아줘요. 필요에 따라서 주석을 달아줘서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첨부를 해줍니다. 여기 저게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건 제가 따로 번역을 한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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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그러면 저기서 이제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주식 데이터를 임의의 종가 파일, 엑셀 파일을 가져온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주식 데이터를 실제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 흔히 쓰는 이제 데이터 다운받는 방법 중에 야후 파이낸스 API를 통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거기를 통해서 여기 예시를 보여줘요. GPT는 전략 그 자체보다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그 자체보단 방법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 애플 티커 AAPL 이제 예시를 딱 보여주고
맥스니까 종가 전체 종가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제 불러와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질문을 그러면 아까 그 전략을 백테스팅하는 방법.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질문했을 때는 추세선만 생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백테스팅을 해서 저희는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유효한지 아닌지. 그러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바이 셀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 네, 바이일 때는 포지션 1, 네, 셀일 때 포지션 마이너스 1. 네, 흔히 그러니까 이제 셀이니까 숏 치는 거죠. 간단히 그렇죠. 말하면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수익률을 곱해줘서 부호를 곱해줘서 누적 수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네.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그 전략의 경제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전율에 따른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 비용까지 감안한 성과를 제가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가 원하는 전략, 최종적인 전략에 도출할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를 보시면요, 네, 저렇게 그래프가 도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실제로 우상향하는 그래프지만 사실은 뭐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애플 티커를 통해 예시를 보여주는 결과가 저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다음 그래프를 또 보시면요. 예. 어쨌든 네네. 그 방금 말씀을 저 그래프가 나왔네요. 계속해 보시죠. 저거는 이제 예. 다른 건데. 다른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좀 이제 제가 이거는 별도로 예전에 만든 모델인데 저것도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네. 경기 침체, 저희가 작년에 경기 침체가 좀 화두였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렇게 이제 경기 침체를 확률을 정확히 예측을 한 건데 제가 AI를 저렇게 도구로서 빌려 쓰는 건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GPT는 약간 GPT가 브레인으로 쓰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범용적인 언어 모델로서 이게 네. 실제로 자의적으로 어떤 유효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인데 그게 아니라 네. 저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네. 도구로서 네. 이렇게 금융 시계열 데이터를 음.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렇게 자산 배분도 하고 경기 침체 확률을 예측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GPT에 지금 AI 테마가 완전히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테마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고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건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에는 AI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은 저는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모델 이렇게 GPT와 같이 단순히 빅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 개수를 늘려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학습시키는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의 한계가 되게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한계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21년 데이터까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 더 많은 파라미터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학습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저희 파라미터 개수를 논할 때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성능과 비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적화를 따로 어떻게 잘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가 AGI라면 사실 GPT는 AGI의 성격과는 좀 다른 방향이죠. AGI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인간 본연의 영역,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영역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인데 네. 지금 생성 AI가 제가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어느 정도 침범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인간 본연의 영역 어느 정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게 AGI인가 하냐면 그건 아닌 거죠. 인간처럼 대화하고 인간과 같은 예를 들어 뭐 창작품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간 본연의 영역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AGI의 다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개념과 개념,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냐입니다. GPT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개발자들은 딥러닝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예를 들어 GPT 같은 경우는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줬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을 추출해내서 그렇겠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학습된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렇죠. 결론 도출하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논리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귀납 추론 과정인 거죠. 그렇겠죠. 저희가 정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연역 추론이잖아요. 네네. 연역 추론 이제 논리 구조 자체를. 네. 근데 GPT는 아무래도 거기와는 거리가 멀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NI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음. 개발자들은 약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칙성.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많이 늘리고 많이 학습을 네. 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 예.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못 풀어야 되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게 보이게 되고 된다.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이퀄 동일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기에 작년 카카오 네이버 아시잖아요. 실적이 별로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빴으며 현재 이 퀀트 분석으로 봤을 때 네. 과연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갈 시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 퀀트적인 관점에서 항상 탑다운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퀀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탑다운으로 접근해서 팩터를 탑다운 변수로만 따져봤을 때 네. 시장이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력이 50%가 보통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의 설명력은 각 요인이 설명력이 좀 점차 줄어들지만 어쨌든 상위 한 5개의 요인이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력이 한 80%가 이상입니다. 예. 그 말은 저희가 이런 말하면 좀 너무 퀀트적인 시각이긴 한데 펀더멘탈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펀더멘탈을 많이 보지만 사실상 주가의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매크로 팩터다.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작년에는 매크로 팩터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 예. PR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 영향이 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단순히 레벨뿐만 아니라 하우롱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상 저는 이제 테마를 말씀드릴 때 하나의 테마가 증시 자체를 아예 반전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다만 웨이트를 둔다면 가치 성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가 좀 빨리 오고 빨리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로 좀 고전적인 섹터들 산업재 위주로 많이 반등을 해서 가치 주고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예. 가치 성장 상대 강도로 보면 그 추세가 좀 전환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절대 이제 이 테마를 무조건 증시의 반전 계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만 더 네. 약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크로적인 거 말고 저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걸 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GPT 자체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아까 제가 명확하다 말씀드려서 그렇죠. 너무 한계를 강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한번 좀 이제 정확한 투자 가치를 수치화하기보다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 산업의 유효성을 일단 저희가 한번 느껴봐야죠. 네. 단순히 봤을 때 GPT는 약간 혹시 로봇 산업에서 나 AI 산업에서 약간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을 어느 정도 엉성하게 유사해지면 이질감이 좀 커집니다. 네. 근데 그 유사성이 아주 높아지면 레벨이 이질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제가 보기에 챗GPT 같은 경우 챗GPT가 좀 고무적인 거는 그 불쾌한 골짜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그리고 사전학습 모델에 대한 BM 수익성 확보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주 확대돼서 많은 유저에게까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이제 매출단 말고 순이익단에서 수익성이 확보될지는 좀 아직은 의문이지만 네. 어쨌든 이목을 충분히 끌었고 네. 향후 기술적인 이제 뒷받침에 대한 이제 앞으로 모든 테크들이 다 뛰어들겠죠.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고 모델을 빨리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에서는 제가 보기엔 챗GPT는 아주 고무적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AI 산업에 있어서 이런 단순 언어 모델 차원에서는 저희가 크게 주목하지는 말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네. 이 주가는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AI계의 약간 애플 같은 거잖아요. 네. 인터페이스가 굳이 개발자들이 탈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 레벨은 너무 많이 뛴 거죠. 단기적으로. 올라있다. 네. 네. 혹시 저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아이언맨 봤죠. 보셨죠? 네네. 그 저기 비서 토니 스타크 네, 자비스. 네, 그 친구가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드론을 말씀드리고 무인 자동차 말씀드린 게 일종의 이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이 우리 현실 세계 속으로 이렇게 녹아내린 건데 맞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AI 시대가 되면 결국 AI가 모든 CEO의 의사결정과 아니면 임원들의 의사결정을 대행하게 되고 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챗 GPT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기회냐면 개개인이 본인이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저도 가능성을 되게 크게 보는 건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네. GPT 같은 이제 모델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큽니다. 네. 높게 잡으면 진짜 한 30-4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음. 꿈꾸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AI는 어디까지나 예. 지금 단순히 생각해봐도 예. 사실 단순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이미 대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하지만 누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또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인간 본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얼마나 정보 전달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또 전달을 하는가 이런 걸 따라서 네. 다 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 능력에 더 강조를 해야죠. 저희는 AI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싹 살펴보고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게 아니라 네. 좀만 더 이걸 잘 가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일즈할까 팔까 그러면 개인 본연의 매력을 좀 더 기르는 데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AI 사회는 그렇게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네. 저희의 도구로서 잘 활용돼서 조금 더 AI가 저희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고 네. 그리고 소비가 좀 활성화돼서 소비 위주의 좀 그런 경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AI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사실 대략적인 개념만 계략을 좀 공부하는 건 되게 사실 저는 다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투자에 있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인간 본연의 영역,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향후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와 같은 이런 이제 모델이 나왔지만 인간을 정말 대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 챗GPT의 가장 수혜자는 이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그 분야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지금 최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